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좀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꼭 감기 아니어도 그 알러지성 비염 같은 게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요 얘기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에 삼성전자 매도 행렬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이 깜짝 발표가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매우 좋았고요. 특히 4분기 때는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더 좋을 거다라는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나오자마자 그냥 빨리빨리 나 환가해버릴래, 내가 그동안에 손실봤던 거 이번이라도 좀 털어야 돼 라고 하면서 개인들이 순매도를 시작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금융권이나 증권가에서는 이거 10만 전자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6만 8천 원대에서 막 다 팔아버렸어요. 맞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네. 종목의 특성상 업황하고 그렇게 주가가 같이 가진 않더라. 그러니까요. 실적 발표한 날 실적이 좋으면 오히려 팔고, 네, 팔아요. 실적이 안 좋으면 또 사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최근 보면 물론 이제 업황이 과연 이제 턴어라운드 했느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외 이제 여건, 또 하나는 금리 여건이에요. 금리 여건. 네. 왜냐하면 업황 자체는 나쁘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다. 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3분기에 잠정 추계를 내봤더니 2조 4천억 원이에요. 1분기, 2분기 6천억 원대였어요. 엄청나게 높네. 거기다가 반도체 부분은 4조 원 넘게 적자를 봤어요. 근데 이제 부문별로 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3분기에도 적자는 맞다. 반도체도. 근데 반도체 적자가 한 1조 정도는 줄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 주 매출이 반도체다 보니까 그나마 신제품인 스마트폰 잘 팔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LCD 디스플레이가 잘 팔려서 2조 4천억 원 이제 흑자는 냈는데, 과연 반도체 가격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네. 전문가들 사이에 약간 의견이 엇갈려요. 그렇죠. 일단 보게 되면 지난해부터 떨어졌던 이 반도체 D램 가격이 일단 9월 초부터는 한 달 동안은 반등했어요. 오래돼서 30% 넘게 빠졌던 D램 가격이 네. 한 5% 가까이 한 달 동안 올랐거든요. 네. 이게 현물 가격이에요. 근데 현물 가격하고 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전략적 고객한테 대부분의 물량이 가요. 현장에다가 푸는 게 아니라. 근데 그래서 이 현물 가격을 이제 반도체 선행 지표로 봐요. 네.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고정 거래처 가격, 애플이나 IBM과 같은 휴대패커드와 같은 그런 업체들로 가는 고정 가격이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4분기에도 아직은 반도체가 흑자 전환은 조금 이러. 내년 1분기 내지 2분기 정도 가면 흑자 전환이야. 근데 주가라는 건 보통 6개월 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야 맞아.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개미들은 다 주워왔어요. 맞아요. 물론 네. 받아왔는데 지금 계속 이제 6만 전자 벗어나서 1년 동안 52주 동안 6만 전자에서 7만 전자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몇 년 전에 삼성전자 66,600원에 샀어요. 300주를. 그냥 저는 원래 묻어두는 편이어가지고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뭐 올랐다 내렸다 막 해요. 근데 맞아. 아주 많이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6만 원보다 좀 밑으로 떨어지는 않아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는데 7만 8만 갈 때 이거 팔아야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 그때 삼성전자인데 좀 기다려야지 그래서 냅뒀거든요. 절대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은행이나 이런 데서 저기 증권가에서는 이거 9만 전자 10만 전자 간다 기다려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장밋빛 청사진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곧바로 또 주가가 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나 그냥 본전이라도 치고 빨리 빠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68,200원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제가 절반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3년 내내 이거 하느라고 갖고 있다가 다른 거 샀으면 오히려 나았겠지. 근데 제가 예측을 하건데요. 예. 노영희 변호사가 팔면 오릅니다. 저는 이득을 본 적을 못 봤어요. 저 이득 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주식은. 신호예요. 여기가 팔면 그건 바닥 시그널입니다. 맞아요. 제 얘기 6개월 있다가 한번 주가를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다 팔지 않고 반만 팔았고요. 그 반을 아직 그 바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반을 하이닉스 샀어요. 그리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주식은 젬병이에요. 주식은 처음 옛날에 강원랜드과나 비상장일 때 샀다가 2배
먹고 끝난 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손실 봤거든요. 몇 억을. 그랬는데 부동산은 조금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부동산에 몰빵하려고. 부동산도 좀 있으면 고점입니다. 또 망해요, 네, 이제 또. 여기가 들어가면. 진짜. 저는 대중들이 움직이면, 이제 노 변호사 얘기를 이제 빗대서 얘기를 했지만, 대중들과 같이 가면 돈이 안 맞아요. 모여요. 그럼 망해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역행해야 돼요.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주식 투자를 해요. 어떨 때는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지금 만일 전쟁 때문에 좀 더 떨어지면 저는 네. 삼성전자를 살 거예요. 여윳돈이 있다면. 아, 그래요? 네. 여기 판다고 하니까. 개인들이 판다고 하니까 당연히 사야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로 그렇게 가야 돼요. 역행을 해야지 네. 똑같이 가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저한테 여러분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준학리님께서 노변 테슬라 그때 샀으면 엄청 올랐을 텐데 이러잖아요. 그럼 좋아요. 저 500만 원 여윳돈을 쓸 수 있거든요. 저한테 종목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 500만 원씩 사가지고 매일매일 알려드릴게요. 이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누가 나에게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그리고 그분의 제안이 먹혔다는 거는 그분이 분석한 내용이 맞다는 거잖아요. 이 장세의 흐름을. 내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줄게요. 나 이런 프로 꼭 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73,000원, 72,000원도 갔었는데 왜 68,000원을 파냐고요. 아니, 왜냐면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왜냐면 뻔할 뻔짜 얘네들이 내가 딱 그동안 추세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올라갈 뭔가 좋은 얘기를 막 기사에다가 빵빵빵빵 쏟아 부을 때는 기관들이 다 팔아버리고, 뭔가 안 좋다 할 때는 사람들이 막 불안해서 팔고 나면 그날 갑자기 또 올라가가지고 기관들이 다 또 팔아먹고, 뭐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 못 믿어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은 사고 있어요. 개인들이 판 걸 외국인들이 우리 받고 있어요. 지금 개인들이 엄청 팔았거든요. 네, 맞아. 개인들이 네. 판 걸 외국인들이 가져가고 바로 있어요. 그거예요, 바로. 근데 나중에 보면 수익은 누가 냈다? 외국인이 외국인이 냈겠죠. 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 따라가든지 전문가가 저한테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슬기로운 경제생활에서 제가 500만 원 내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가 절대 얇아지면 안 되고요. 아, 확신을 가지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저는 사실은 뭐 굉장히 올해 많이 뛰었던 2차 전지라든가 네, 네. 초전도체라든가 이런 테마주는 저는 굉장히 극혐해요. 제가 옛날에 그거 했다가 1억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세를 정말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네, 팔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 업황이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같이 가요. 대부분. 그래서 아마 저는 만일 투자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큰 장세보다도 네. 먼저 6개월 정도면 정말 얘가 플러스로 갈까를 먼저 지금쯤 저는 이 정도라면 저는 지금 투자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방송 보시는 전문가 여러분들, 저 500만 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게 연락 주십시오. 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분쟁, 이거는 꼭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다 보니까 국제유가 급등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등이 요동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선 이 분쟁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일단 좀 비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거기에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국제유가를 먼저 짚어보면 지난 현지 시간 7일이었어요. 네.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하면서 그때는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뉴욕 선물이 이제 선물만 시간 내에서 거래가 됐는데 4에서 5%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일 하루만 4에서 5%. 그 이후에 사흘 연속 떨어졌어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기준 86달러까지 5% 가까이 올랐던 게 82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네. 지난주 목요일 시간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다시 5% 넘게 뛰어가지고 배럴당 87달러를 찍었습니다. 왜냐? 사실 그 팔레스타인이라든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전이 없어요. 여긴 산유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만에 하나 이란은 네. 이란, 사우디, 미국이 변수거든요. 네. 이란은 하루 생산량 300만 배럴이에요. 여기 300만 배럴 생산해서 200만 배럴은 수출하는 데예요. 그리고 미국이 점점 규제를 완화해 주다 보니까 올해만도 한 70만 배럴 증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하마스의 배후에 있다? 설만 난무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개입하게 되면 이란은 또 하나의 카드를 갖고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딱 막아버릴 수 있어요. 거기 막아버리면 우리나라 중동산 원유의 20%가 오가는 물동량이 오가는 핵심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두보를 막아버리게 되면 국제유가는 화약고예요. 맞아요.
그래서 블룸버그가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란이 여기서 가세할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50달러 친다. 지금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지지한다 그러면서 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사우디 팔레스타인 지지하고요. 이란도 만에 하나 이스라엘이 직접 가자주의의 지상전을 파악하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가만히 있지 지금 않겠죠.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지금 미국이 굉장히 난처해졌어요. 미국은 여기서 국제유가가 더 오르게 되면 바이든 재산을 물 건너갑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분위기 안 좋아요. 네. 오죽했으면 아니 지금 자동차 협회가 정말로 1년에 임금 40% 올려달라는데 잘하고 있어. 아이고, 대통령이 아이고. 얼마나 급했으면 말이 안 되는 블루칼라 편에 네, 들어가지고 네. 지금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만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 중동 전쟁 두 개 동시에 다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지금 전략적 비추기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계속 풀다 보니까 198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블루칼라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정책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다 합리적이고 적당한 수준에서 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뭐 40%만 올려달라 이런 걸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율이 하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지푸라 그래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문제는 뭐냐면 네. 지금까지 미국이 자체적으로 증산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란 규제 풀어가면서 증산을 깨워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란과 척을 져야 돼요. 그동안 계속 중재해왔거든요. 네, 이란하고 네. 이스라엘을 어떻게 묶어줄까? 네, 어떻게 네. 화해하게 만들까? 요걸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란이 팔레스타인 편을 든다고 하니 당장 국무장관이 이제 가긴 했지만 해결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마스 기습적인 공격을 결과적으로 이란이 지금 도와줬다, 이란이 배우다 이런 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못 움직이고 저렇게도 못 움직여요. 맞아요. 이게 지금 딜레마스러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하고 국제유가 뛰어오르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참네요. 저는 뭐 16주, 몇 주 만에 이제 국제유가 지난주 이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주간 이제 이 휘발유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체감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리터당 1,800원 육박하고 있고요. 1,900원 넘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네. 우리가 수입산이 대부분 중동으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70% 가까이 돼요. 네.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7%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가가 더 상승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지금 이 6월과 7월에 2%대 물가를 받던 건 국제유가가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으면 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에 영향 미치는 게 아니에요.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제조업 그리고 이제 유통업 대부분 물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나 당장 10월 말부터 지금 유류세 인하 조치 2달 했잖아요. 네. 그거 12월까지 추가 연장하려는 검토하고 있고요. 에너지 비용 오르면 전기료 올라요. 그렇죠. 전기료 4분기 더 올리겠다고 지금 한전이 심사장이 지금 이미 공표해놨어요. 너무 괴로워요. 예? 지금 올해 인상분에 20%도 인상을 못했으니 이제 이 나머지 45.3원을 인상해야 되는데 19.4원을 인상했기 때문에 4분기에만 무려 25.9원 인상해야 한다라는 게 한전의 입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한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산자부의 입장에는 에너지가 올려야 된다. 물론 기재부가 어느 정도 조율을 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10월 이전에 한 1, 2주 내로 아마 이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4분기 이미 시작됐잖아요. 네. 10월 중순이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것도 결정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면 우리가 달러 주고 사와야 돼요. 환율도 오르고 있잖아요. 네. 환율로 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묶어놨던 이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정부는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네. 물가는 2%대로 안정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안정될 기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IMF가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놨는데 이게 되게 웃기는 기사가 2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서울경제 기사가 하나 났는데 10월 14일 오후 1시 12분 정도에 나온 기사예요. 네. 공무원 급여 못 준다라고 하는 의정부 씨의 상황에 대한 기사가 그 전날 나왔었더니 이걸 보고 사실 아니다 이런 반박 기사가 난 거예요. 근데 공무원 급여 못 준다는 얘기는 뭘로 났냐?
그게 바로 13일 날 UPI 뉴스라고 하는 곳에서 단독으로 나온 건데 의정부시는 시 금고에 지금 잔액이 없고 정부 교급이 끊겨서 331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공무원 2천만 명에 올해 3개월치 봉급 300억 원을 마련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공무원 봉급 줄 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갑자기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세수가 정부가 한 60조 부족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부족하니까 지금 한은에 마이너스 통장으로 113조, 130조 넘게 끌어다 쓰고 있고 네. 각종 지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60조 원이라는 게 뭐냐?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 쓰이기로 한 예산이고 7대 3의 비율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 지방공무원 일부 이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정말 월급 줄 돈이 없으니 정부가 보존해달라라는 항의성 성격을 일부 지방 언론사들이 쓰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걸 어떻게 전용하느냐, 실제로 이제 미국처럼 연방 정부가 이제 재정을 못 넣으면 스탑되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정말 어려운 거 맞습니다. 아니 진짜 그런데 뭐 의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또 지금 나온 기사에 따르면 그 말이 맞다는 이제 주장인 거예요.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300억 원대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한다는 상황에 대해서 시인했다 이런 기사도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지자체가 정말로 진짜. 당초 배정된 말이 예산보다도 이제 30% 이상을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어디선가 끌어 써야 되는데 네. 그 여유 기금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는 실제로 이제 공무원들은 월급 못 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나오는 거야. 중앙일보가 아부꾼 심기경호 길들여진 벌거숭이 임금님 될 것이다. 정권 불통 비판 이런 제목으로 오늘 기사를 냈는데 아부꾼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심기경호만 길들여 있다가 현실을 못 보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 당신은 벌거숭이 임금님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중앙일보에서 지금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사설인가 기사인가 이걸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IMF에서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낮췄죠. 그러면서 새롭게 뭔가 그것을 타개할 만한 뭔가가 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물가 보세요, 물가. 너무너무 지금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한국 경제가 3년 연속 OECD 평균 이하 성장률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괜찮습니다, 장밋빛 집니다. 왜 이런 말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제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기자간담회 했는데 네. 어제였어요.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이 IMF의 경우는 2.4에서 2.2로 낮췄는데 네. 이것도 잘하고 있는 거다. 선진국 내년 봐라. 내년 보면 2% 성장하는데 한국밖에 없다. 아이고.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IMF가 몇 번 낮췄을까요? 3번? 5번. 5번에 낮췄어요. 자, IMF는 분기마다 30개 주요 경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업데이트를 하는데 네. 야, 1년에 분기는 4번밖에 없는데 5번 낮췄어요. 그러면 1년 전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계속 전망치를 낮아왔다는 그래서 거예요. 경고했다는 얘기네. 자, 네.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낮아졌느냐? 최초의 2% 중반, 2%, 2.6에서 지금 1.4까지. 1.4까지 낮아졌어요. 네. 그러면 2024년 내년 전망치는 지금 몇 번 낮아졌느냐? 벌써 3번 낮아졌어요. 내년 거 벌써 3번. 벌써 3번. 아까 제가 3번 말했는데 그게 내년 거였어요. 예. 2.7에서 2.6, 네. 2.4, 2.2. 아, 그러니까 좋아할 게 아직 아니에요. 그러네요. 어. 더 나빠지겠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국제통화기금이나 ADB,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경우에 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세계 경기, 특히 중국 경기에 이제 좌우되는 경향이 많다. 근데 중국이 지금 부동산발 경기 둔화 그리고 디플레이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취약하다. 아니 근데 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냐고요. 우리 정부는.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이렇게 전부 다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웬만한 경제 규모 국가 가운데 내년 2% 초반 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 내년 2.2%가 나오면 경기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걸로 봐야 한다. 그러면서 네. 아직은 뭐 이제 중동 아직 문제에 대한 괜찮다? 불확실성이 있지만 네. 그러나 반도체 업황이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선진국 물가도 이제 이 낮아지게 되면 이제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변입니다.
뭐예요 결론은 특별한 내용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상저하고의 전망을 아유. 우리는 지금 이미 포기했는데 네. 정부는 계속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국민들을 너무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달콤한 사탕으로 유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혹시나 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요즘 국제 정세랑 국내 정세를 다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셨을 때 과연 이게 지금 맞는 말인지 주변에 진짜 곡소리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에이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슬기로운 경제생활 우리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